가보시죠. 아, 네. 금리부터 얘기하시나요? 네. 금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금리.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제가 제일 못해서예요. 뒤에 분들이 다 잘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밑밥 좀 깔게요. 정리 잘 해주실 거고, 전 좀 두서가 없지만 어쨌든 한번 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보고. 아니에요. 네, 금리. 사실 저는 금리를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YTN이나 이런 데 보면 속보로 뜰 때가 있더라고요. 기준금리 인상, 인하 이렇게 해서. 아, 저게 왜 속보야? 라고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나날들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속보로 뜰 만큼 정말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금리가 뭐냐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리는 쉽게 얘기해서 돈의 값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혹은 그 비율,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뭐 돈을 맡겼을 때 그에 맞는 돈의 값을 쳐주는 게 금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자율, 뭐 수익률, 글씨가 너무 죄송해요. 제 글씨가 글씨부터 벌써 틀렸네요. 할인율.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금리에 다 같은 뜻. 그래서 이렇게 금리는 이렇게 돈의 값이다, 돈에 붙는 값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근데 금리가 왜 중요하냐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되게 떨리네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네, 계십니다. 옆에서 잠시만요. 제가 이게 떨려요. 그 금리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금리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돈의 수요가 많으면 그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고, 또 돈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돈의 수요는 느는데 이 공급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느는데 네. 공급이 줄어들면 네. 올라가죠. 또 더 올라가죠. 그쵸?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 아, 네, 그쵸. 근데 만약에 돈의 공급이 없어. 근데 수요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올라가죠. 그쵸? 네. 죄송해요. 저도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걸 설명하고 싶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허수대님 오셨네. 네. 네. 요건 이따 이노베이션이 좀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벌써 뭐 그냥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금리는 돈의 값이고, 돈의 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돈의 가격이니까 그쵸. 그 안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여기 반응도 올라오고 있어요. 돈의 값이 올라가요. 네, 반응을 해주십니다. 역시 임초코님이 저랑 같이 금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잘 아시네요. 방송이 너무 난장판인 것 같아요. 그다음 얘기 네, 그다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네, 자, 여기서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는 똑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다른 거예요. 맞아요.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떤 걸까요? 이 기준금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기준금리는 누가 정하냐? 한국은행이 정해요. 한국은행. 요건 한국은행이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금리, 이 시장금리는 누가 정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죠. 이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자, 금리를 기준금리를 0.5%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모든 금리가 딱 시장금리가 0.5%로 다 맞춰지게 되는 걸까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장은 뭐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으니까. 딩동댕동. 네. 맞았습니다. 자, 0.5%로 하겠다. 이거는 0.5%로 딱 정해라 이게 아니라 요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5%의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게 좀 여기에 벗어나서 올라가게 되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돈을 풀어서 그쵸. 그 한국은행이 좀 이렇게 조금씩 한국은행이 좀 유동성을 높여서 금리를 좀 내리고 0.5%보다 떨어졌네? 이러면 돈을 좀 빨아들여서 이렇게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이렇게 금리를 왔다 갔다 맞추는 그거를 기준금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속보로 기준금리 0.5% 이렇게 했다고 내 금리가 0.5%가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아. 네, 이렇게 금리가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는지 채팅 많이 쳐주세요. 이해가 잘 소통하면서. 되십니까? 제가 좀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연구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의 인하와 인상의 효과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상과 인하의 효과. 네,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 요즘에 계속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상을 해야 되는지 인하를 해야 되는지. 맞아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사실 주가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네, 엄청 많이 받죠.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채팅 한번 쳐주세요.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은 신규 투자를 많이 하고 설비를 많이 증가하잖아요. 이때 이건 무슨 돈으로 보통 할까요? 금리 인상 시? 아니요. 대출. 만약에 인상 생각. 지금 인하 얘기. 대출을 다시 받아서 할게요. 아, 네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쉽게 설명할게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설비를 투자했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 조금 뭐라 그럴까? 부담이 돼요. 신규 네, 투자가. 그렇죠. 네. 신규 투자에 부담이 되죠. 신규 네. 투자가 부담이 되면 투자를 하지 않고 설비도 증가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줄어요.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잘릴 위험이 올라가네요. 네,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네. 소득도 줄어들게 되겠죠. 직원들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네. 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소비도 소비도 그렇습니다. 소비도 줄어들게 돼요. 줄어든다. 여기 반응들이 막 네. 대출 이자 오르지 않을까요? 이 대출 이자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들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그렇죠.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금리 금리 인하. 이제 금리 인하? 네. 인하 시 어떻게 되는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을까? 왜냐면 인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럼 무조건 인하만 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기업이 이자가 싸지니까 투자를 늘리게 되겠죠. 네. 그리고 투자가 늘리게 되면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자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나게 돼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개인의 소비도 상승하게 되고 소비가 상승하면 경기도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약간의 선순환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계속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냐? 부작용. 네. 금리 인하의 부작용. 그렇죠. 여러분,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노베이션 박님이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너무 잘하네요. 제가 마음이 한결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금리 인하의 부정적 효과? 금리 인하의 부작용. 부작용. 제가 성의가 없어서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 원래 글씨가 이래요. 근데 글씨가 은근히 잘 보이네요. 되게. 네. 자, 일단 금리를 인하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에 대한 이 대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너도 나도 대출을 받게 될 거예요. 개나 소나 다. 그쵸? 애도 받고 소도 받고 이렇게 네. 하다 보면 대출이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돼요.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한대요. 돈 빌려서 투자한다고.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코로나 때 돈 땡겨서 투자한다. 저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하셨다가 지금 네. 아, 망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네. 사회 경제에 부채가 너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과도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저금리가 계속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부채의 총량이 늘게 되고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이런 부작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 금리 인하의 두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주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개인, 기관, 외국인 누가 가장 중요한 투자자일까요? 외국인. 오. 댕동 맞았습니다. 답이 너무 빨리 나오네. 그쵸? 외국인이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아무튼 그냥 큰 투자자잖아요. 중요한 건 세요, 세. 우리.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증시가 탄력적으로 오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신혁 씨가 외국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이노베이션 방님이 미국인이라고 치면 자 미국 금리가 역시 이름이 10%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아주 저금리 좋다 이러면서 저금리로 만들어버려서 1%예요. 네. 어디 투자하시겠어요? 미국. 그쵸? 미국에. 미국 가시겠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너무 낮추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화로 샀던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채권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매각을 하게 돼요. 원화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화 갖고 미국 가냐? 미국 가서 원화 갖고 미국 가려면 이제 달러를 그렇죠. 들고 가야죠. 그렇게 되면 이 자본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 지금 네. 금리 인하의 문제 부작용 중에서 이제 자본 유출까지. 네. 자, 근데 자본 유출이 나오면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네. 몰입감이 있어요. 자, 이 원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화 가치의 하락.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돼요. 수입 물가,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은 네. 그 환율이- 원달러 환율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요? 원화가 떨어지고 환율 달러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네. 그렇죠. 1달러당 표시한 원화의 가격이 올라간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지금 이초코님이 이해가 되셨나봐요. 아하, 막 그러고 근데 있는데. 금리가 제가 너무 좀 헷갈리게 설명을 네. 해드린 것 같아서 많이 좀 죄송하고 지금 다 되게 네. 좋았는데? 금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노베이션 박님이 잘 설명을 해줄 건데 제가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는 사실 투자자잖아요. 다음에 누나 투자자. 하실래요? 어? 다음에는 아, 우리는- 그쵸.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노베이션 박님이 설명. 전 나중에. 네, 최종 마무리. 네, 제가 첫 타자니까 뒤에 두 분이 잘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환율. 지금 이제 환율 얘기 해주신대요. 오, 지금 20명이 듣고 있어요. 정말요? 와.
경원이 형 하나 빼면 지금 진짜 순 시청자가 지금 지금 20명이에요. 시청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독자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구독자 수를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명 앞에서 자. 가르치고 계시는. 아유, 환율. 이 환율은 어떤 걸까요? 제가 아까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 환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돈의 값이에요. 근데 어떤 돈의 값?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쓰는 달러? 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율은 하나 더 기억을 해두실 게 환율은 상대 가치예요. 상대 가치. 상대 가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는 1,000원 이런 식으로 상대 가치예요. 두 개의 화폐의 가치를 비교해서 나타내주는 네. 그런 상대 가치다. 네, 맞습니다. 환율이 저도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환율은 상대 가치래요. 네, 이게 계속 풀고 이해하려고 하면 한없이 끝이 없어요. 중요한 거 그냥 일단 외우시면 되고 환율은 상대 가치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율 상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환율 상승.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환율이 올랐다. 네, 맞습니다. 달러가 강세, 그 후 원화가 약세라는 뜻이에요. 그럼 환율 하락. 너무 쉽겠죠? 자, 달러? 반대로 그럼요. 약세, 약세. 원화? 강세. 강세. 일타강사. 네, 요거 참 쉽죠? 이런 거는 사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외우셔야 돼요. 주식. 네, 외우시면은 주식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충분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너무 힘드네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요 지금. 천천히 하셔야 된다. 천천히. 이 환율이 고정적이냐? 뭐 1달러에 1,000원 계속 이럴까요? 아니죠.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율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환율이 어떨 때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하락을 해요. 자, 이거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화가 강세다. 대표님 지우개 사주세요. 괜찮습니다. 제 손이 시꺼매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짜. 자, 오늘 제가 컨셉이. 고릴라처럼 까맣게 돌아가겠습니다. 자, 열정 강의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은 대외적으로 쓰는 돈의 값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도 우리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환율이 하락할 때랑 상승할 때 요거에 대한 효과를 좀 알아볼게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예. 지금 여기 비움님이 환율의 기준이 미국은 1달러, 우리나라는 1,000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정한 거고요. 환율이 1달러, 우리나라 1,000원은 아닙니다. 지금 1,000원은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 원화랑 달러를 표시를 할 때 보통 1달러는 그쵸. 얼마 원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뭐 1달러는 얼마다. 뭐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1,000원이라고 한 거고 지금 1,000원은 아닙니다. 최근에 1,200원 정도. 그렇죠. 네. 올라갔습니다. 1,200원 지금 많이 오른 건가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환율의 상승 요인,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걸 좀 한번 알아볼까요? 환율 상승 시, 환율 상승. 지금 같은 시기, 환율 상승 시에 대해서 환율이 상승이 됐을 때 첫 번째, 우리나라에게 뭐가 증가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가 증가하나요? 이 환율이 상승을 하면 어떤 기업이 웃을까요? 달러가 많은 기업? 수출하는 기업? 환율이 상승을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입이 증가를 하게 돼요. 이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잠시만요. 제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주고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환율의 상승 요인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환율을 올리는 요인. 네. 네. 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주고 수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의 가치가 뛰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 게 이제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말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정리한 게 좀 헷갈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고, 두 번째가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요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네.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뺀다는 그게 환율을 올리는 요인이다. 네,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 원화를 갖고 와서 투자를 하겠죠?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요걸 원화를 다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달러가 많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것 또한 환율의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달러의 상승을 주기는 이것이 어떤 게 있냐면 금리 인하가 있어요. 금리 인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인하되면 솔직히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이런 금리가 매력적인 금리 인상을 갖고 있을 때 그쪽의 나라에 가서 더 투자를 하게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 갖고 있었을 때는 좀 그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안전자산의 수요 증가가 있어요.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우리나라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혹은 뭐 외국의 뭐 전쟁 위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그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환율의 상승을 주기는 이런 요인들이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네.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그쵸. 바로 환율 상승이 왜냐면 될 수 있다.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 뭐 갖고 있는 자산들을 팔고 달러를 다 사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올라가니까 달러 이제 달러 수요가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리를 너무 잘해주고 계시네요. 일타 강사의 약간 그런 말투로 매기시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매기는 거 아닙니다. 이노베이션 방님이 있어서 지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저는 매기지 않았습니다. 상승이 있었으면 하락 요인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환율 하락 요인. 네, 환율의 하락 요인이 있는데, 자, 요게 우리나라가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게 돼요. 왜? 우리가 가서 달러를 막 잔뜩 끌어오니까 달러의 공급이 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 아까는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었잖아요. 네. 외국인의 자금 유입, 요게 이제 환율의 하락 요인이 돼요. 외국인은 약간 역동적인 성장 국가를 좀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달러를 주고 원화를 사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되고 외국인의 매수가 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늘면 어떻겠어요?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요거는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를 지금은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세 번째 금리 인상.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금리 인상은 원화를 갖고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값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보상이 커진다. 원화가 아주 매력적이게 된다. 변했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금리 인상, 요게 또 환율의 하락을 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금리 10% 주는데 미국은 1% 준다 하면 어디에 오실까요? 그럼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와야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요게 이제 환율을 이제 하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주식시장에서 네.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좋으려면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좋나요, 여러분? 방금 나왔는데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거든요. 약간 기다려볼게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은지 내려가는 게 좋은지. 답이 있나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냥 설명해 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 네. 반응이 이거는 없네. 이따가 이노베이션 어? 환율 인하? 물음표? 환율이 낮아져야 유리한가요? 어떤가요? 선생님? 내려가는 거? 키키키? 갑자기. 자,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원화로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원화가 하락을 해요. 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냐면 자기는 다 팔고 원화로 사서 들어왔는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싫죠. 싫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고 다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환율이 인하되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선 좋고 주식시장에서도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스무스하고 제가 굉장히 내용이 네. 두서가 없이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내용들이 너무 알찼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들이 더 다음 분. 잘했을 위에는- 거라 네. 생각합니다. PPT 하면은 다음 발표자분은 PPT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형 얼굴을 이렇게 조금씩 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저건 안 되네. 누나 여기 오른쪽에 얼굴 나오시게 하려고 아니면 그냥 안 나오시게 하려고?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잠시만요. 조그맣게 나와요. 조그맣게 안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잠시만요. 잠깐만 취소할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PPT 하면 보여요? PPT를 좀 더 크게 해야 돼. 오케이. 아니면 다 채워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됐죠?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지 초이라고 합니다. 네. 게을러서 레이지도 왔고요. 그 레이지의 뜻을 찾아보니까 여유로운, 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닉네임을 해봤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PPT를 준비했고요. 앞에서 아리스도님이 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약간 그거를 그냥 이렇게 PPT로 보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건영 씨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건영
씨의 강의와 또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투자, 아니, 그 강의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김 대표님이라고 강의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저희 이 동영상 그 재생 목록에 가시면 그 옷장사의 주린이 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것에 대해서 또 아주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금리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금리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이야기하고 돈을 썼을 때 내야 하는 값,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내야 하는 값.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내적인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와 이제 시장금리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결정하는 금리이고요. 뭐 경제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이제 많이 상승됐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금리를 인상하고 그 경제가 침체될 때는 금리를 인하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의 신용에 따라 또는 이제 빌리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이제 금리를 이제 조정을 잠시만요. 금리를 조정하는 이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가 상승할 때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PPT를 그냥 넘어가게 좀 잘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아까처럼 혹시 바꿔주세요. 이게 계속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하고 싶어 하면서 잠깐 이렇게 하세요. 여기. 여기랑 안 주네. 네, 죄송합니다. 금리를 이제 조정하는 경우를 보려고 하는데요. 얘를 그냥 크게. 그냥 슬라이드를 안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냥 혼자 넘어갔어요, 얘가? 혼자 원래 안 넘어가는데? 일단 없는 걸로 했는데. 일단 그냥 해보시겠어요? 제가 넘겨도. 네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처음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냥 아까 이 화면으로 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금리 이제 첫 번째는 물가가 상승할 때, 경기가 좋으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소비가 늘어나면 회사들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높입니다. 투자를 높이면 그만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고용이 되면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이런 되게 되게 잘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건을 미리 사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서 금의 수요가 되게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격한 수요의 증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면 버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줄이고 예금을 통해서 구매력을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궁금했던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약간 재정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좀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왜 물가가 상승하는데 금리를 올리지? 그러면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면 더 힘든 거 아닌가?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제 저희 지금 물건값이 100원이에요. 근데 1년 후에 이게 103원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현금을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년 후에는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난 100원밖에 없으니까. 물가 올랐으니까. 근데 금리를 이제 3%로 해주면 사람들이 저금을 해서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103원이 되면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매력 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리를 올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실물 경제가 주저앉지 않도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물가가 이제 하락할 때를 볼 건데요. 다음 더 볼까요? 이걸 찍으면 네. 물가가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 개인들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물건값이 싸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하지 않고 다음에 소비를 해야지. 그래서 그 소비 이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품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또 이제 기업에서는 가격을 계속 낮춰야 되니까 기업 마진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고용,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일할 수 없으니까 고용이 떨어지고, 그러면 개인 소득이 떨어지고 소비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또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소비를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물가 하락 시에는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소비 생산력 향상 등 경제의 모든 요소가 반영되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이제 금리의 영향을 볼 건데요.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가 되게 위축이 되고요. 금리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제 돈이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특히 내구재 소비의 증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들도 돈을 많이 잘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적어져서 이제 생산이 증가하고 신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주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일 때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로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수요의 증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이런 수요의 증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요의 증가로 이제 되는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마진이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대출이 많아지고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또 말했던 것처럼 설비 투자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고용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가 많아지고, 그래서 물가가 또 올라서 금리가 또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제 기본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오를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금리에서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게 채권과 금리인데,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간다. 이제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실 때 채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금으로 생각했을 때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고정금리의 개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1,000원을 예금해서 8%의 그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1,080원에 이자를 받게 되죠. 근데 바로 내 다음날 금리가 20%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나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지하고
내일 이걸 사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20%로 오른 이걸 사고 싶다는 은행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해지할 수가 없고 대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다른 사람이 8%의 이자를 가지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말이 아무튼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네,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야 되고 금리는 이 높은 금리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같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간다. 네, 요거를 네, 알아주시면. 채권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 거냐고 누가? 채권도 제가 그거를 진짜 요청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채권 금리랑 기준금리랑 같은 건 아닌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리도 오르게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채권 금리와 기준 금리의 관계를 아시는 분은 네. 좀 답글로 올려주셨으면 아니면 다른 분이 좀 이렇게 아니면 저희 구원자 같은 이노베이션 방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로 넘어가겠는데요. 환율은 이제 각국의 통화의 교환 비율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돈의 값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돈의 값이고.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국제 간 자본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환율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달러에 1,000원을 살 수 있다. 1,0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다. 네, 이거를 그냥 이제 보기 좋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올랐다 하는 건 1달러에 이제 1,500원. 그러니까 1달러를 살려면 1,500원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면 이제 환율이 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1달러를 사면 500원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 이제 이 환율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이제 원화가 강세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네네네네,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율과 금리의 관계를 또 좀 보자면.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환율이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금리를 높이면 그 해당 국가의 통화가 굉장히 매력적이 되잖아요. 여기 만약에 미국이 1%고 우리가 10% 이자를 준다 그러면 우리 원화가 굉장히 매력적이 돼서 이제 이 원화를 사서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네, 원화를 사게 되기 때문에 저희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네,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환율이 상승해서 외국인 자본이 네, 유출이 됩니다. 이거는 되게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고 상대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건 아리소님이 말씀해 주신 걸 그냥 똑같이 정리해 놓은 건데 저희가 같은 또 그걸 본 것 같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건데 이제 환율이 변동하는 조건이 이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제 하는데 이제 수출이 많아져서 달러 공급이 이제 수출이 많아졌다는 건 우리나라가 달러를 잘 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 공급이 많아지고 무역 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네,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국가 에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또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에 대한 보상 매력이 높아지고 이제 그래서 원화의 수요가 많아져서 또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면 네,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들이 많아져서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그때는 이제 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는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서 이제 국제 지수가 악화될 수 있고 다시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고 이제 원화가 약세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입이 늘고 달러 공급이
수입이 늘면 이제 달러가 나가니까 달러 공급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한 나라의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이제 성장이 별로 이제 적어지는 경우에는 또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이제 달러가 또 나가니까 환율이 상승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대로 금리 인하, 원화 수요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환율이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자산이라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달러를 가지려고 해서 그때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은 그 원화가 평가절하되고 환율이 이제 높을 때는 이제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되고, 그 대신 수입 물가는 이제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경제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의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환율은 여기까지 정리를 또 해드리고요. 그냥 정리로 봐주세요. 저 얘기를 잘해서. 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통화 정책은 이제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수지의 향상, 그다음에 경제 성장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이랑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인데요. 요 그래프는 저희 그 김 대표님의 그 강의를 보고 제가 똑같이 그냥 옮겨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량이 뭐냐? 그래서 통화량과 같은 말은 유동성, 자금, 돈, 이게 다 통화량과 같은 거고요. 이 통화량이 뭐냐? 그래서 민간 보유현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요구불 예금, 뭐 당장 이제 은행에 가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돈, 요 정도를 통화량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화량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조절을 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 준비율 조절, 그다음에 공개 시장 조작, 그다음에 재할인율.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시중은행이 이제 고객에게 그 예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이 이제 예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객이 와서 저도 제 돈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제 은행이 바로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급불능 사태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안전장치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만약에 그 중앙은행에서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예치를 해야 되는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량이 줄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해주면 그만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넣어야 되는 돈이 적어지니까 이제 시중의 통화량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IOER이라고 추가 지급 준비율 이자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더 남아도는 그 단기 유동 자금을 만약에 더 입금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더 이제 지급해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잉여 자금이 만약에 있을 때는 중앙은행에 그걸 넣으면 통화가 줄고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그 경기 부양하려고 지급 준비를 인하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그리고 통화 정책 잘 몰랐는데 아주 그러니까 통화 정책 이해가 되네요. 세 가지나. 그다음 이제 공개시장 정책. 공개시장 조작은 RP라고 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을 이제 팔 때 얼마의 이자를 주고 이제 내가 다시 사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다시 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채권인데, 다시 사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다.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만약에 돈이 너무 많이 너무 이제 많이 통화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요거를 채권을 매각을 할까요? 매입을 할까요? 돈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매가? 시중에. 채권을 팔아야죠 시중에. 그죠. 돈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매각을 하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금리가 이제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거를 매입해줘서 통화량을 늘려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시중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 그때 적용되는 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됐는데 시중은행이 기업에 할인해준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재할인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시중은행에 대출해줄 때 이자를 높이면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이제 돈을 더 넣어야 되니까 통화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을 네, 유동성을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주로 한다고 네, 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우선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전통적 방식이 있는데요. 요것도 저희 그 김 대표님의 그거를 제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우선은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 중앙은행에서 이제 아까 방금 본 그 판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을 해서 기준 금리를 이제 좀 인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콜 금리가 인하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콜 금리는 이제 단기 금리로 이제 금융기관끼리 돈이 없을 때 이렇게 막 급할 때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이렇게 전화해서 빌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콜 금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하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인하되는 게 신용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고 이제 예금증서의 이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장기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금리가 인하되고 이제 장기 금리까지 이제 인하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금리 인하 방식을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제 점점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면서 금리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효과에 이제 한계가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나 다양한 자산을 매입해서 이제 통화를 이제 많게 이제 유동성을 높이는 정책이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양적 완화를 계속 저희 나라 하고 있는 것 같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양적 완화를 굉장히 실시하다가 지금 그거를 굉장히 줄여가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저 거의 본 것 같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줄여가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미국이 뭐 테이퍼링 이런 게 굉장히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테이퍼링은 그 양적 완화를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씩 줄여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입했던 자산을 이제 네. 다시 파는 거죠? 아니 파는 게 아니고 그 매입하는 양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이 했던 거를 많이 매입했던 네, 걸 조금씩 매입하다가. 양을 줄여나가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 그 매입을 하지 않고 그걸 다시 파는 거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적 긴축과 테이퍼링은 다르다. 아주 명쾌합니다. 네네. 그래서 대박. 그 테이퍼링을 이제 미국이 거의 이제 끝나고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고, 근데 이 테이퍼링을 할 때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이제 신흥 국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국가들의 통화 가치랑 증시를 이제 급락시키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때 쓰는 거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근데 미스터 찰님이 네. RP는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거냐고. 그럼 제가 아니 RP 미국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채권이요. 네, 채권은 RP는 그냥 채권이고 채권을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방법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냥 채권인데 이게 약자가 repurchase bond라 그래가지고 다시 사주는 채권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줄여서 RP라고 그냥 부르는 거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채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내 시간이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닙니다. 하이라이트 아닙니다. 이노베이션. 오늘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저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저 전문가 아니고요.
반응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뭐 말이 너무 빠른지 어떤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작부터 금리와 환율.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주식시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요새 들어서 이제 막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돈 빼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 추이인데요. 이때 여러분 처음으로 0%대 금리가 됐잖아요. 이때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중앙은행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언제예요? 이제 20년 3월에 막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터 20년도 초부터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막 심각해지니까 경기 부양해야 된다고 막 내렸잖아요. 근데 이때 좀 결정적인 이유가 고용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려면 고용이 유지가 되면서 소비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염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기업의 투자를 좀 늘리고 소비도 늘리고 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현금 유동성을 좀 높여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낮췄던 건데 근데 얼마 전에는 또 다시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이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할 때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또 물가가 또 오르는데 고용이 좀 안정적이다 싶으니까 조금씩 이제 올리는 추세인데 아무튼 간에 경기를 좀 진정시키려고 할 때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최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게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고용이 유지가 되고 물가가 엄청 많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상한 목표 수준을 그 근처에 있을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한다.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다 좋은 게 아니라 가계부채 등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튼 고용이랑 그 물가가 참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보면 인플레이션이 그 일시적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걸로 엄청나게 파월 의장의 말에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고 또 고용이 굉장히 탄탄한지 안 한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FOMC에서 최근에 목표치보다 계속 높을 경우에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게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올릴 준비를 한다. 중앙은행들이.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보면 금리 인하 시 예상되는 효과. 이거 아까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아니에요. 금리 인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인하되면 설비 투자가 늡니다. 기업 투자가 촉진이 되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너무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상승이 동반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자산들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자산 시장들의 그런 버블이 생길 수도 있고 가계부채도 너무 많아질 수도 있죠. 막 부동산 사야 되니까 또 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리 인하 시에 원화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이 증대될 수도 있다. 이거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네. 원화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너무 많아지면 환율이 오르죠. 상승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이 증대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에 좋은 점은 금리가 일단 떨어지고 네. 기업 가계는 낮아진 이자로 투자 소비를 늘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거 자산시장에 들어가고 돈이 그리고 한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만 인하를 하게 됐다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가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원화 수요는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이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1달러가 2,000원일 때, 1,000원일 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얼마짜리 물건을 파는데 환율이 달라질 때 내가 미국에서 물건을 얼마에 이렇게 팔 수가 있는지 환율이 오를 때 내가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시중금리랑 네. 기준금리랑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항상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기준금리가 혹시 뭔지 정확하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 이거 몰랐었는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오, 궁금해요. 기준금리가 정확하게 뭔지. 못 찾겠더라고요. 중금리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건데 중앙은행이 정하는 어떤 금리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소리. 그렇죠. 가이드라인인데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하는 거냐. 뭐냐. 실체가 뭐냐. 실제. 이 반응이 없네 채팅방에. 얘기를 해보면 그 RP 7일짜리 금리래요. RP 7일짜리인데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 약속하는 RP 7일, 30일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7일짜리.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시중은행이 그 시중은행들이 형성하게 되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기준금리는 필연적으로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콜금리는 이제 아까 그 시중은행들 간의 금리라고. 네, 그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나쁜 점 할 차례인가요? 네. 네. 금리 인하 시에 나쁜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로 경제가 활성화가 됐어요. 소비도 계속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을 때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세지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네. 우리 기준금리 인하고 나서 집값 올라간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 집값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를 심화시키고 그래서 대출이 내가 지금 대출 많이 끼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막 3%씩 올라요. 그러면은 가계부채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계 파산, 은행 부실 사태도 초래할 수가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그 주택담보대출 그 관련된 그 금리랑 관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금리 인상 시에 예상되는 효과인데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은 이자가 세지니까 돈의 값이 올라가니까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잖아요. 네. 디키니 30일짜리하고 차이가 뭔가요? 그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7일짜리는 이제 중앙은행이랑 시중은행이랑 그게 아까 환매 조건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일 있다 다시 사주는 거예요. 30일짜리는 이제 30일 있다 다시 사주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가 초단기니까 네. 약간 신뢰가 좀 마음의 안정감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채 금리는 사주는 거잖아요. 네. RP 금리 다시 사주는 거죠. 네, 네. 담보로 국가가 보장을 해주니까. 그쵸. 근데 막 100년 국채 금리 막 이러면 그러면 좀 이제 네, 조금 마음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 시 아까 너무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어요. 일단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는 위축이 되고 이때는 금리 인상되면은 원화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원화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원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원화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원화 가치 상승이 돼서 수출에는 불리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승이 됐다는 거는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럼 수입품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수익이 증가할 수가 있고 물가는 이제 안정될 수가 있겠다. 왜냐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럼 이제 막 대출 땡겨서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했던 사람이 이제 쫄리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점점 돈이 덜 들어오게 되니까 물가가 안정될 수 있겠다.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그런가? 이해되시나요? 이노베이션님이 아주 명쾌하게 강의해 주셔서 앞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계속 20명이었는데? 나가셨나봐요. 나가셨다 들어온 분이 계속 계신가? 화가 나서 나가셨나봐요. 그럼 이걸 좀 다시 얘기를 해보면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해버리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 이거 새로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자가 세져 버리네. 그러면 투자를 집행을 빨리빨리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 투자가 위축이 되고 기업이 투자가 위축이 되면 고용이 지금 31명이네. 고용이 역시 이노베이션. 좀 유지되기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네. 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원화 공급이 그 전보다는 줄어들 테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네. 그쵸?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수출이 감소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가고. 근데 좋은 점, 금리 인상의 좋은 점, 좋은 점. 물가 안정시킨다 말씀드렸었죠 아까. 그리고 같은 말인데 자산 가격 버블 우려가 줄어들 수 있겠다. 너도 나도 뭐 도그나 카오나 다 이 대출 땡겨가지고 부동산 사고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자산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팍팍팍 올라버리면 그게 버블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를 좀 줄여줄 수가 있겠다. 네. 오케이. 그럼 나쁜 점. 너무 많은 것 같아. 나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나쁜 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은행 예금이라든지 대출금리가 또 다 올라버리겠죠. 네. 그러면 기업이나 가게는 대출 덜 받고 예적금 수요는 증가하게 되잖아. 안전, 네. 그러니까 금리 올랐으니까 이제 네. 예적금 금리 올랐네? 적금 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적금을 많이 드는 건 나쁘다고 봐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또 은행도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많은 이자를 갚기가 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더 신중해질 수가 있겠고, 또 기업의 투자는 또 줄어들고, 돈의 값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가계 소비도 줄어들 수 있겠죠. 기업 투자가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되면 고용이 또 그만큼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 금리는 그대로인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올렸다. 이번에도 우리나라만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자금이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자가 더 많으니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뭐 너무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라서 많이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원화 가치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할 수 있겠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출품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수입품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다. 이거는 혼자 해봐야 돼. 뭘 해봐야 돼요? 혼자. 그러니까 놓고 1달러가 2,000원일 때, 1,000원일 때 이런 거. 네. 아무튼 그래서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국제 수지 악화 될 수 있겠다. 저는 아까 전에 네. 그 레이지 초이님이 그 PPT 해주신 거 있잖아요. 네. 일단 그거를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를 좀 더 우리가. 올탕님 앞에 해주신 강의 덕분에 이야기가 더 잘 됩니다. 와, 두 분이. 네, 아무튼간에 그러면 이제 환율 아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환율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 원화랑 원화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화 수요, 원화 공급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원화 가치를 생각한 다음에 환율 시장에서 그 1달러당 표시된 그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좀 확대가 될까요? 확대요? 네, 잘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셔서. 더 크게. 이 정도면 되나? 핸드폰으로 보면 잘. 네. 감사합니다. 네. 금리도 눈치 보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미국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슬프네요. 네. 찍힙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네. 막 800만 주씩 매도를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팍팍 올라간다. 네. 이게 무슨 의미죠? 팔고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을 들고 나간 거예요. 상전해가지고. 너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있던 그거를 팔고 그 원화를 가지고 원화를 다 달러로 바꿔서 나갔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이해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갈 때 환율이 왜 오르냐? 왜 오르나요? 환율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원화를 다 저기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달러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일단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 원화 시장에서 봤을 때 원화 수요가 많아지네요. 적어지죠. 아, 왼쪽으로 이동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네네네.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는 환율이 올랐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인류 국가가 되려다 처참하게 밟혔죠.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삼전을 대량 매도만 하고 네. 다른 거 뭐 LG노텍을 살 생각이었으면 환을 굳이 바꾸지 않았겠죠. 네. 근데 환 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딴 거 살 거야. 외국으로 나간 그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이고요. 1달러당 표시한 한국 돈의 가치 1달러당 1200.4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인데 이 8월 이쯤에 보면은 팍팍 떨어지죠. 네. 이때 막 600만 주씩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거 꽤 많이 오르죠. 네. 그리고 이때도 많이 떨어졌는데 막 갭으로 떨어지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올라가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학생이긴 한데 갑자기 부담이 되네. 네, 삼전이 빠질 때 환율이 올랐던 경험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왜 너 한국 시장을 우리가 표현을 하냐? 네. 왜냐면 코스피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막 600만 주씩 매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반비례하는 게 눈에 보이네요. 잘 보셨습니다, 상현올리님.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3프로 방송을 잠깐 봤었는데 3프로에 증권인 분들 중에서 환을 담당하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거 왜 오르는 거야? 네. 혹시 삼성전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 라고 하셨대요.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아무튼 그럼
네. 저렇게 대량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 네. 환율의 변동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다 그러면 일단 나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나라를 완전히 등지고 나가진 않았으니까 네. 조금은 그래도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 네. 아무튼.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요.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오르는 추세인 거는 이때부터 그 인플레이션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시장의 심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신흥국들도 그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뉴스도 최근에. 네. 잠깐 채권 얘기를. 근데 이건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형 할까요? 채권 잠깐. 이게 아까 제가 우리 누구죠? 뭐라고 해야 되죠? 레이지 초인. 레이지 초이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대본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라이브예요. 채권 가격이랑 네. 채권 금리랑 반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 설명을 잠깐 네. 해드리려고 해요. 대학교에서 채권을 배울 때 이표체를 제일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표체가 뭐냐면 이노베이션 방님이 채권 전문가라고. 채권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채권 사본 적도 없어요, 저. 이표체가 뭐냐면 이표라는 게 쿠폰이거든요. 그 정해진 기간에 주는 이자를 이표라 그래요. 이표를 주는 채다. 그래서 이표체예요. 그래서 그 채권의 이표체의 구조가 쿠폰을 주다가 마지막에 액면 가격까지 주는 그 이표체라는 그 종이 안에 써져 있어요. 액면가가 얼마고 우리가 뭐 만약에 6개월마다 주는 이표체다 그러면 6개월마다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를 다 더하면 채권 가격이거든요. 아유, 이게. 그 공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보면 밑에 R이 있죠. R이 이자율이거든요. 현재 이자율 상태에서 미래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건 뭐 외우거나 뭐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표체가. 아무튼 간에 채권의 가격이 표현을 할 때 채권 이자가 분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른다면 채권 이자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다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네 분모에 있다. 못 본 걸로 하신다고 이거. 저건 뭐야? 죄송합니다. 오늘 잘못 들었나? 아무튼 간에 채권 이자랑 가격은 반비례다. 일단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저는. 네. 오, 마지막에 이 표체 때문에 되게 숙연해지네요. 근데 이거 사실 복잡한 거 아니고 고등학교 때 나온 그 공식을 다 더한 그건데 아무튼 간에 네. 그렇다. 그것도 모르냐. 고등학교 때 나온 거. 시점보다 영어가 많대. 고대 문제.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서 끝이고 선 넘는다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런 건 신기하네요. 마치 뭐 이제 여기 역시 우리 모델이 차야. 그러니까요.